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오늘 40여 년에 걸친 단절과 적대의 벽을 허물고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했습니다. 놀라웠죠. 그때만 해도 뭐 그러니 거긴 완전 공산주의 국가니까 공산당이 무자비한 공산당이 들어온다 하니까 걱정이 되죠. 수교한다 그러니까 북한이냐 이제 남북한에 대해서 헷갈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수교하는 그런 걸 보고 이제 그 뭐 며칠 지나고 그 사이에 한 이후에 그 사이에 저희 집으로 물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예견된 것이긴 했지만 올 것이 왔다. 물론 뭐 감개무량했죠. 조대 안에 태극기가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태극기가 이제 펄럭이는 모습을 보고 실감을 했죠. 중국은 적이었습니다. 적이 하루아침에 동반자가 됐습니다. 이념 대신 이익을 선택한 한중 수교.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 과감한 승부수였습니다. 이곳은 중국일까요? 한국일까요? 중국 본토 요리를 먹을 수 있고 가게엔 붉은 포장의 중국 상품이 가득합니다. 한국 거리 같지만 중국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거 하나 주세요. 요거 한 줄. 예. 你喊你来吧，我说不了，多少回去。 우리말로는 음식 주문도 쉽질 않습니다. 자, 이제 돌아갈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쯤 될까요? 이곳은 중국이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이죠. 여의도에서 불과 10분 거리입니다. 정월 달 왔어요. 이를 달 왔어요. 2002년도 2월달 됐어요. 2012년도 한국 와서 돈 벌어와서 돈. 여성모님이 초청을 해서 영주권 신청하러 왔어요. 我那个说不了韩国话，别让他搁这了。他们还吃饱呗。 이들의 공통점은 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에 왔다는 것입니다. 중국에도 이와 비슷한 거리가 있습니다. 베이징시 외곽에 위치한 왕징은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골목으로 들어가면 한국인지 중국인지 모를 풍경이 펼쳐집니다. 공항에선 웬만한 버스보다 더 자주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뜹니다. 일년에 3만 6천여 편, 하루에 100여 편이 넘는 비행기가 중국과 한국 사이를 오고 가고 있습니다. 사람만 오가는 것이 아니죠. 엄청난 양의 물자 또한 양국을 오가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뭐래도 한국과 중국은 서로 없어서는 안 될 대단히 중요한 관계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서로의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무려 90만여 명. 이 모든 게 지난 21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항공편이 전혀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두 나라는 서로 적성국가였습니다. 21년 전 서로를 적이라고 불렀던 한국과 중국이 동반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대단히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시작됐습니다. 21년 전 극비 임무를 띈 한 외교관이 홍콩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최종 목적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누라가 어디를 가느냐고 할 때 내가 묵비권을 행사했고 또 추운 곳이냐 더운 곳이냐고 할 때도 내가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 안 할 수 없었던 거는 외무장관님의 명령이었고 가방을 끌어보니까 이쪽에는 더운 옷 싸고 이쪽엔 겨울 옷 싸고 양쪽으로 싸가지고 왔더라고요. 아무도 그를 알아보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중국 가는 비자를 어떻게 얻고 표를 어떻게 사느냐? K 차장이 직접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양반도 다른 사람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부하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무도 눈에 안 띄게 3등선 끝에 가서 타고 내려서 택시로 나와서 호텔도 큰 호텔 같으면 그 한국 사람이 눈에 띌까 봐서 그 중소 호텔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조용히 들어가서 아예 문을 잠갔어요. 문을 잠그고 먹긴 먹어야 되니까 이제 그 배달식으로 해가지고 먹고 뒷날 아침에 나와서 택시 타고 그 중국 민항을 타고 중국에 북경에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일주일 전인 5월 6일 권병현 대사는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네, 권병현입니다. 이장국 외교부 장관의 호출이었습니다. 이 한중 수교에 관한 비밀 교섭을 맡아달라. 보안이 이게 유지되지 못할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부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느 무엇보다도 보안의 최우선으로 해서 장기 휴가를 내고 비밀 임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권병현 대사. 같은 지시를 받은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저보고 그 인사과에다가 병가를 내라. 그리고 과 직원들한테도 지금 당장 병원에 진단받으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좀 요 한중 관련 교섭 이거를 갖다가 실무를 맡아야 할 테니까 보안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안기부가 마련한 비밀 장소에서 한중 수교를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름하여 작전명 통해 사업. 전화도 또 도청이 될 수도 있으니까 코드네임을 뭘 하냐 동해라는 것을 하자. 서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짐작이 가는 거고. 일주일 후 그들은 각각 다른 비행기를 타고 다른 도시를 경유해 최종 목적지 베이징으로 모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차에 태워져 도착한 곳은 랴오위타이. 금나라 황제의 낚시터였고 이후 중국 황제들의 별장으로 유명한 이곳은 지금 중국의 국빈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과 조원라이 총리의 회담장이기도 했고 중국을 방문한 각국 정상들이 머무는 곳이자 정상회담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일행은 랴오위타이에서도 가장 인적이 드문 14호루로 안내됩니다. 이곳에서 한국과 중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한중 수교 1차 예비회담의 막이 올랐습니다. 한국 측 대표들은 외교부 동북아 이과를 중심으로 한 중국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차이나 핸드들 전문가 팀이 구성된 게 1973년이었으니까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거의 일지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정리를 해서
그 관계 요로에다가도 또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중국에 누가 어떤 발언을 했다라든가 이걸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일 것이라든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1973년 공산권 국가에도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6.23 선언 이후 우리 외교부 안엔 중국을 전담하는 조직 동북아 이과가 만들어집니다. 이들이 한중 수교 회담의 주축이 됩니다. 이에 맞선 중국 대표단은 한반도 전문가들과 한국어 전공자 그리고 타이완 전문가들이었습니다. 中方参加的当时主要是外交部的人员，有外交部的亚洲司的，有外交部的台湾事务办公室的台办的，还有外交部的还有条约法律司的，到这么几个单位。 양국 대표의 기조 연설로 회담의 막이 올랐습니다. 우선 환영합니다. 중한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해 각자 원칙적 문제와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중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는 문제는 바로 한중 수교입니다. 아무 전제 조건 없이 수교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中国方面虽然知道韩国方面明确地提出要建交，但是中国方面呢，觉得还有好多问题啊处在模糊状态。到这个真正建交呢，恐怕还有一些问题需要解决，大概这么个意思。 1차 회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보따리 다 끌어놓지 않고 초기에는 서로 간에 이제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던져보면서 분위기를 탐색을 하고 어느 정도 상대방이 성의를 갖고 또 열의를 갖고 회담에 임하느냐 이런 거를 되게 이제 파악하는 그런 회담이니까요. 탐색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회담이 시작됩니다. 한국은 전제 조건 없는 수교를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전제 조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중국과 수교를 하는 모든 나라에 공통으로 요구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중한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려면 타이완 문제를 중국의 원칙적 입장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수교를 원하는 모든 나라에 타이완과의 단교를 요구했습니다. 중국의 합법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오직 하나이고 타이완은 중국에 속한 영토이므로 국가 간 관계인 수교를 맺으려면 타이완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대만 문제에 대한 건 우리 입장을 못 내놓겠다. 그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약속을 받아야 될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걸 먼저 약속을 해주고 가자. 중국이 북한하고 혈맹을 끊어라. 남북한 간의 균형된 자세를 취해달라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최대한이었어요. 中方来讲根本就是台湾问题，韩国方面主要是统一问题。 중국과 북한, 한국과 타이완의 관계. 한중 양국이 수교 회담을 극비리에 진행하고 있는 이유였습니다. 한중 수교 협상 과정에서 핵심적인 과제는 역시 북한과 타이완 문제였습니다. 북한과 가까운 중국이 타이완과 가까운 한국과 수교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좁아져 가고 있던 북한과 타이완에겐 곧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과 타이완은 자국의 사활이 걸린 한중 수교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89년 11월, 덩샤오핑은 85세의 노구를 이끌고 베이징역에 도착합니다. 그가 기다리는 사람은 북한의 김일성 주석. 전용 기차에서 내리는 김일성을 중국 권력의 핵심,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차례로 호응합니다. 다른 나라 원수들과는 차원이 다른 대접입니다.
공산당과 노동당 간의 그런 교류라는 게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할 때 중국의 당시의 후야오방이라는 당 총서기가 직접 안내를 해요. 이렇게 젓가락으로 그 만찬도 집어주면서 당대당 교류가 아닌 국가의 원수가 방문을 했을 때는 국가 주석이 나서서 이렇게 그 환대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그 정치국 상무위원들도 같이 참석을 해서 전원이 뭐 특별히 만나는 그런 최고의 여우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죠. 김일성과 중국 공산당 1세대는 같은 이념을 추구한 동지관계입니다. 그리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자 중국은 닷새 만에 북한과 국교를 맺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전세가 북한에 불리해지자 중국이 개입합니다. 두 나라는 그야말로 피로 맺어진 사이가 됩니다. 북한과 중국 두 나라가 돈독한 만큼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멀었습니다. 중국에게 북한은 동지였고 한국은 적이었습니다. 6.25 전쟁에 이제 기본적으로 공식 교과서에 등장하는 게 중국서는 이제 항미 원조라고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 북한을 원조한 이런 전쟁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因为中国和朝鲜之间的关系呢，是一种特殊的这种之间的关系。那么在很多中国的眼睛当中呢，因为有那场战争，所以呢，韩国和中国是相互作为在战场上的对手。 국제 질서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동독은 서독에 흡수 통일됐고 전 세계에서 공산 국가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헝가리를 시작으로 공산권 국가들이 한국과 수교를 맺기 시작해 90년엔 소련이 한국과 수교를 합니다. 이렇게 되자 김일성은 다시 중국을 찾아 덩샤오핑을 만납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중국이 소련과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한중 수교를 최대한 늦추어 달라. 아니면 하지 말라. 다음 해 김일성의 팔순을 축하하기 위해 북한을 찾은 양상쿤 주석은 더 이상 한중 수교를 미룰 수 없다고 통보합니다. 이에 대한 김일성의 대답은 간절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수교를 할 것입니다. 조선과 미국, 북남 관계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년 후면 새로운 국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연기해 주십시오. 한국과 중국의 수교가 임박하면서 북한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북한이 일으킬지도 모르는 돌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극비리의 수교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오위타이 14호로에서는 1차 예비회담 두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는 변종규 청와대 비서관의 브리핑으로 시작됐습니다. 회담 일주일 전 타이완의 고위급 특사 장앤스가 한국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노태우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타이완 총통의 친서를 전달합니다. 친서에는 한중 수교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비밀이 새였다는 얘기예요. 장은사 총통 비서실장이면 우리나라 청와대 비서실장이에요. 사실상 제2인자입니다. 첫마디가 너희들 중국하고 수교하느냐, 교섭한다는데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요. 타이완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경제와 통상관계는 얼마든지 맺어도 좋지만 중국과의 수교만은 안 된다. 혹시 수교를 맺더라도 타이완과의 기존 국교 관계는 계속 유지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또는 사우디나 여러 예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경우는
장개석 정부와 특별한 이런 관계들이 있지 않느냐. 두 나라의 관계는 상하이 임시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민당 정부가 임시정부를 국가로 인정하고 후원하면서부터 맺어진 관계는 국공내전 후에 장개스가 타이완으로 밀려나자 반공의 깃발 아래 더욱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국제관계는 이념보다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71년 유엔은 중국을 회원국으로 승인합니다. 이는 곧 타이완의 축출을 의미했습니다. 타이완 대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짐을 싸야 했고 거부권을 가진 막강한 권력의 상임이사국 자리는 그날부터 중국의 것이 됐습니다. 그 후 일본, 미국을 비롯해 92년까지 52개의 우방이 타이완을 떠나 중국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시아에서 마지막 남은 수교국 한국을 잃는다면 타이완은 외교를 펼칠 무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92년 초 타이완은 김종인 경제수석을 타이완으로 초청합니다. 한중 수교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을 떠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한테 가면은 틀림없이 그걸 물어볼 텐데 그럼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저희 새 친구를 얻기 위해서 옛 친구를 버리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과 수교를 한다는 거는 한국으로서는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너무나 조급하게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 말만 딱 하더라고요. 아주 그 시사적인 이야기들은 많이 했거든요. 한중 수교가 우리가 적극 수교를 추진한다. 그러면서도 이제 또 대만이 하도 그러니까 우리가 대만과 기존 관계도 계속 기존 우호 관계도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타이완은 절박했습니다. 한중 수교를 막지 못하더라도 그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1992년 5월) 북한과 타이완의 결사적인 반대를 뚫고 한국과 중국은 비밀리에 수교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과 중국은 한국전쟁 이후 40여 년간 적성국가의 관계였습니다. 중국을 중공이라고 불렀던 당시 일부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중 수교 회담이 가능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동안 한국과 중국 사이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83년) 어린이날 평화롭던 하늘에 난데없는 비행기 한 대가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 저 명동에 있었는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려갖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TV나 라디오 들어보니까 이건 훈련 경계 경보가 아니고 실질적인 경계 경보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전투기가 공중에서 막 날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전투기가 막 날아다니니까 정말 전쟁 난 줄 알고. 그때 막 사이렌 불고요. 사이렌 불고 무슨 전쟁 나는 것처럼 굉장히 있었어요. 이 정도 있었어요, 이 정도. 그 정도? 예, 여기. 30년 전 저 자리에 낯선 비행기 한 대가 불시착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있었죠. 승객 96명과 승무원을 태우고 상하이로 가던 비행기가 6명의 납치범들에 의해 한국에 불시착합니다. 춘천에 갑자기 나타난 이 항공기는 1983년을 살았던 사람들에겐 신기한 기억으로 한중 관계엔 행운의 사건으로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초청하지 않은 손님이 온 거죠. 초청된 손님이 아니라 초청하지 않았던 손님이 봉황이. 뜻하지 않은 손님들의 방문에 한국 언론은 대대적인 관심을 보입니다.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들.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기자들의 취재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취재 수첩을 이 잠바 속에다 넣고
그러고 따라 올라가기 2층 올라가면 아시겠지만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자기들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데 불시착한 그 중국 민항기의 범인이 6명인데 여군 1명을 낀 6명이 다 군인이다. 그냥 슬그머니 1층으로 내려와서 여기 내려와서 한국일보 취재차에서 기사를 불러서 그게 호에 그냥 신문이 안 나오는 날이니까 다음 날이 5월 6일이 호에 아마 범인 6명이라는 게 크게 그때 보도됐던 기억이 납니다. 중국인들이 첫날 저녁을 보낸 춘천의 세종호텔. 박연식 씨는 30년 전 그 일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대화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춘천에 있는 중국집, 그다음엔 화교, 거기에서 사람들이 가서 토역을 하고 이래갖고 데리고 와갖고 납치되어 한국에 불시착한 중국인들은 불안에 떨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죠. 이거는 똑같은 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데 들어오면 한 5사람씩 이렇게 뭉쳐 들어왔지 2사람씩 뭐 들어오고 그러지 않아갖고 예. 그러니까 방 몇 개를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40명 50명 돼도 방 몇 개 안 쓰고 다 여기서 그냥 자기네들 먹고. 저녁을 샌드위치하고 우유를 줬는데 안 먹은 사람들도 많고 그냥 그 방 안에다 그냥 놔둔 사람도 있고 아침에도 또 아침 식사를 어떻게 방으로 다 갈라져야 되잖아요. 방에다 해다 줘야 되는데 뭘 먹겠느냐고 물어봐도 뭐 일체 대답을 안 하고 안 먹으니까. 그런데 승객들에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분증을 다 찢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신분증 찢은 걸 이 변소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밝혀진 거는 그 심양에 있는 항공학교 교장, 그다음에 항공학교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미사일 기술자가 아주 대단한 이 권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반응은 신속했습니다.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입국 요청을 했고 3일 후 전세기편으로 중국 민항총국장 센투를 책임자로 33명의 민항총국 직원들이 입국했습니다. 중국은 입국자 전원이 민간인이라 했지만 그 속에는 신분을 속인 외교부 직원들과 언론사 기자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우리 대표단들 그 중에 이제 조약국 직원들이 있었는데 조약국 직원들이 저기 중국 외교부에 조약국의 차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정부 관료들이 말이에요. 각 부처 갖고 심지어 신화사. 1983年，我们一架民航飞机被劫持，到了韩国。这个事情发生之后呢，就逼迫着双方不得不接触，因为这个事情都要处理，所以中国当时就派了民航局的局长沈图吧，到韩国去处理这个事情，对外没有公开，空航方面大概也知道他是外交部的。 중국인들에게 한국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기회에 변화되는 한국의 발전상을 최대한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발로 걸어가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느냐 이거 적극적으로 보여주자. 이게 청와대 지시니까 다들 뭐 업계에도 말이죠. 쌍술 들고 그러지 않아도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좋습니다 하고 말이에요. 해줬어요. 중국 민항총국과 한국 정부 간의 승객과 범인 처리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민항기를 타고 왔던 승객들은 산업시설을 구경하고 최고급 호텔에서 대접을 받으며 한국을 경험했습니다. 협정은 순조로웠습니다. 문제는
협상 내용이 아니라 다른 데 있었습니다. 협의문에 쓰는 국가 명칭이 문제였습니다. 인도하는 합의문서를 적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합의문서를 만드는데 누가 누구에게 주느냐 하는 말이야. 그 쌍방의 그 서명하는 사람들의 특히 이 관직을 가지고 말이야. 대한민국 외무부 제일 차관보 누구누구 이거 대단히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교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가. 그래서 여보세요 당신들 남의 안방에 돌아가지고 그 안방 사람 이름까지 못 부르겠다고 하는 얘기냐 하고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했죠. 한국전쟁 이후 처음 중공하고 대한민국하고의 이제 이 외교적인 절충이다. 한국은 이 기회에 중국과 공식적인 관계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 첫걸음은 국가 명칭이었습니다. 철야 담판을 통해 중국 대표단은 10여 개의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빼고 한두 개는 동의했다. 한국 측도 이에 만족, 양측은 합의했다. 5월 10일 납치된 비행기에서 불안에 떨던 승객들은 가방 가득 선물을 담고 손을 흔들며 한국을 떠났습니다. 뜻밖의 손님들은 돌아갔지만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이 사건을 계기로 큰 전환을 맞게 됩니다. 이범석 장관이 공로명 우리 수석 대표였던 공로명 차관보한테 그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현재 남북한과 주요 4강과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을 하고 앞으로의 우리가 취할 정책에 대한 그 대안을 제시하라.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민족 전체가 이범석 장관이 제안한 북방 정책은 이후 노태우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 됐고 6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가 됩니다. 화해의 손짓은 중국 쪽에서도 보내왔습니다. 중국은 이전까지는 금지되어 있던 스포츠 교류를 적극적으로 확대했고 88 올림픽 때는 273명의 선수단을 파견하고 올림픽 기간 동안 중국과 한국 사이의 항공편을 운항하기도 합니다. 만리장성 위에 타오르는 성화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어 90년 베이징 아시안 게임 때는 한국의 올림픽 운영 노하우를 전수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만 좀 협조해달라.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 자기들 중국이 워낙 그 북경이 넓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 경기장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승용차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승용차 한 200대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각 부서 간의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해서, 복사기를 한 100대만 좀 지원을 해달라. 그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수출로 성장한 나라였습니다. 92년 한국은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선진국들은 한국을 개발도상국이 아닌 경쟁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시장으로의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과거 월남전 특수라든가 중동 특수 이런 게 큰 기여를 해왔는데 그 이후에 조금은 답답하게 경제성장이 지지부진해왔던 것을 중국이 거대 시장이 잠을 깨서 오픈하는 시점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다. 그 즈음 중국에게도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서방의 제재 조치로 해외에서의 투자가 급속히 감소하자 중국은 새로운 투자국으로 관심을 돌립니다. 중국은 한국과의 수교를 적극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금소평이 외국 손님을 접견할 때 여러 차례 한중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백익무해하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양국 발전에 유리하고 정치적으로는 중국이 통일에 유리하고 그 민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향후의 한반도
나아가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한중 수교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그 명분을 아마 찾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명분은 오랫동안 한국의 염원이었던 유엔 가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은 49년 이래 매번 가입 신청서를 냈지만 소련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89년 헝가리로 시작한 한국의 공산권과의 수교가 90년 마침내 소련과의 수교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 한국의 유엔 가입은 오로지 중국의 태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북한은 두 나라가 유엔에 가입하면 분단이 고착화된다는 이유로 유엔 가입을 결사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북한을 설득한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한국을 지지하는 나라가 많아지고 중국으로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이미 돌아섰고 중국은 한국이 먼저 가입을 해버리면 북한의 입지가 좁아진다는 논리로 북한 설득에 성공합니다. 한국과 북한은 마침내 함께 유엔 가입국이 됩니다. 한국에겐 오랜 염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유엔 가입을 기다려온 것은 한국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독립된 나라로 인정할 명분, 중국이 한국과 수교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국제사회에 동등한 두 개의 국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과 수교하는 것이 이제는 불가피한 시대적인 흐름이다 라고 중국이 북한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중국 사람 가운데 최고위급인 전기침 외교부장 이제 막 에이펙 3차 강요회의가 열리는 서울은 들떠 있었습니다. 중국 고위 관리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천지천 외교부장에게 이목이 쏠려 있었습니다. 어딜 가나 취재진에 막혀 걸음이 늦춰질 정도였습니다. 중국 강요들을 별도로 만나기에 앞서 에이펙에 참가한 15개국 대표단을 함께 접견하고 전 세계적으로 핵 확산을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에이펙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15개국의 대표단을 접견한 후 중국 대표단과는 별도의 단독 회담을 합니다. 那么实际上呢，是当时中国的外长钱其琛外长到韩国去参加那个李尚玉到韩国参加那个什么会议，同韩国的外长李相玉已经会谈了。会谈之后呢，李相玉外长就给钱外长明确地表示了。韩国希望同中国建交。另外呢，卢泰愚总统在接见这各国外长的时候，最后留下钱外长单独谈了话，也明确地提出来，希望中韩能够建交。所以这个中韩建交的这个问题，实际上那个时候就开始了。 한국을 찾았던 천지천 외교부장은 92년 4월 중국을 방문한 이상욱 외교장관에게 한중 수교를 제안합니다. 한국과 중국이 오랫동안 원해왔던 수교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도 거성. 물이 흐르면 도랑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한중 수교 직전인 1992년 4월 중국의 리펑 총리가 노태우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한 말이죠. 스포츠, 경제교류, 세계 정세의 흐름이 한데 모여 마침내 한중 수교라는 토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만난 한국과 중국은 본격적인 수교 협상에 돌입합니다. 한중 수교 회담의 주역 권병현 대사와 장루이제 대사가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것처럼. 아주 건강히 좋으세요. 괜찮습니다. 건강하시죠? 예, 건강합니다.
21년 전 한국과 중국의 수교회담 대표로 만난 두 사람은 그동안 두 나라 사이를 오가며 외교 무대에서 활약해왔습니다. 벅찬 감동을 공유했던 두 사람은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꼭 만나는 친구 사이입니다. 지금은 다정하지만 이들은 21년 전 수교회담 당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사이였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우리 한번 그들은 수교회담 당시 겪었던 위기의 순간에 대한 기억이 더욱 생생합니다. 1차 회담 말기에 들어가서 아마 양국의 그 수석 대표들 간의 회담에서 2차 회담을 그러면 한 번 더 하자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살았구나. 이 회담이 아직 살았구나. 第一次会谈之后，我们认为我们了解了韩国的立场，明白了韩国的立场，那么要符合我们，实际上要符合中国方面的希望。 92년 6월 2일 한중수교 2차 예비회담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 차 회담에서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표명을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겐 타이완 문제 전에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었습니다. 저쪽에서는 계속 대만 문제만 얘기하는데 대만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얻어내야 될 걸 얼마나 많이 먼저 얻어내고 대만 문제를 푸느냐 그 숙제가 남아 있었죠. 이젠 우리가 얻어낼 것들을 풀어놓을 차례였습니다. 한국은 타이완 문제에 대한 답을 미룬 채 다른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하고 수교를 하는 이상 우리는 대만하고 단교를 하는데 북한보다는 우리 쪽하고 관계를 더 긴밀하라는 남북한 간의 균형된 자세를 취해달라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최대한이었어요. 1961년 중국의 저우원라이와 북한의 김일성이 맺은 우호협력 상호 원조 조약이 문제였습니다. 2조가 상당히 중요한데 2조가 이제 상대가 적대 국가의 침략을 받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그 개입을 하게 됩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물론 군사적인 수단이 포함되어 있죠. 이 조약에 대해서 중국은 그 당시 역사적 상황에서 체결된 것이며 한중 양국 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국은 이 문제 외에도 중국에 요구할 것이 더 있었습니다. 당시 이미 북한이 핵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핵사찰 문제에 관해서 중국이 좀 더 명확하게 좀 이렇게 표명해달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6.25 참전 문제, 그거에 대해서 유엔 결의를 위반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중국이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강하게 얘기를 했었죠. 중국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듣고 나서 중국 측에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보고 참 정말 아찔했죠. 여기서 깨지는구나.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 수교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것 같다. 중국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갈 기세였습니다. 2차 회담의 목표는 어디까지 이젠 수교를 가지고 빨리 수교를 이젠 하도록 회담을 갖다가 성사시켜라.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 타임을 요구했습니다. 잠깐의 냉각 시간을 갖고 회의는 다시 이어졌습니다. 재개된 회의에서 중국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수교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항의했습니다.
한국 전쟁 참전에 관해 이 역사 문제는 오래전 지나간 일이며 양국 관계 정상화를 논의하는 데 있어 과거의 역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만 야기시키게 될 것이다. 중국은 6.25 참전 문제에 대한 해명 대신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비핵화 저지를 한국의 요구대로 공동선언문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타이완과의 단교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불가피하게 국제사회 예의 없이 모든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대만하고 단교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하여튼 허용된 한에서는 최대한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한국은 타이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원칙을 받아들였습니다. 중국이 평화 통일과 비핵화에 대한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쟁점 주요 사안들은 해결됐습니다. 마지막 문안 작성을 위한 회의는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워커힐 호텔 에스톤 하우스. 이곳에서 이틀에 걸친 합의 끝에 6개 항의 한중수교 공동선언문이 작성됩니다. 수교회담 참가자 12명은 기념으로 선언문 초안에 전원에 사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안 때문에 남기지 못했던 사진을 이곳 언덕 위에서 찍습니다. 이곳은 한중 수교 협정문이 완성된 워커힐 호텔입니다. 바깥 풍경이 내다보이는 이 안쪽엔 중국 대표단이, 그리고 벽을 바라보는 이 바깥쪽엔 한국 대표단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한중 수교 협정문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양국의 사인만 남겨놓은 상태였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수교 협상 과정보다 더욱 치열한 마지막 난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3차) 한중수교 회담이 끝나자 중국은 외교부장 첸지천을 전용기를 통해 북한에 급히 파견합니다. 결코 가벼운 외교 방문이 아니었다. 전용기 안에서 나는 줄곧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 매번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북한은 공항에 환영 군중을 동원해 그 분위기가 대단했다. 그러나 이번 전용기는 공항의 한 구석진 곳에 착륙했고 마중을 나오니도 김영남 외교부장 혼자였다. 첸지천은 김일성의 반응에 대해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별장에서 중국 일행을 맞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수교를 합니다. 김일성은 한참 만에 대답합니다. 우리는 일치의 어려움을 극복해 계속 자주적으로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또 사회주의를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이 회견은 김일성이 역대 중국 대표단과 한 회견 가운데 가장 짧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북한의 길을 갑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강대국, 북한은 약소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이런 불만들을 대놓고는 못합니다. 북한은 중국을 더 이상 자기들의 안보를 보호해 줄 듯한 그런 강대국 입장이지 아니라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북한을 버릴 수 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우리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과거의 북중 관계의 어떤 혈명의 틀이 바뀌는 계기가 한중 수교가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이후 북한은 7년 동안 최고 지도자가 한 번도 중국을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서운함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김일성 사후 김정일은 개혁 개방의 길 대신
핵개발의 길을 선택해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타이완이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과제는 명동에 있는 타이완 대사관이었습니다. 중국은 청나라 때부터 사용해온 이 대사관을 승계해줄 것을 회담 초기부터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외관계 수립한다는 것, 국회 정상화한다는 것은 중국 정부가 전체 중국을 대표한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대만 정부가 가지고 있던 명동에 있는 검사라기 땅은 어느 정부가 가지게 되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청나라에서 타이완으로 지금은 중국 대사관이 된 중구 명동 2가 83번지. 지금 시가는 한 2억에서 3억 중간선이고요. 그 당시는 평당 한 5천, 6천 갔으니까 한 5배 정도는 올랐다고 보십니다. 그 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상업지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국제법의 원칙에 따르면 정부 승인이 되면은 승계한 정부가 당연히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은 대만 정부 이전에 청나라의 재산이었잖아요. 타이완은 대사관의 소유권을 갖고 싶어 했지만 한국은 국제법에 따라 해결할 계획이었습니다. 수교를 앞두고 한국은 타이완에 미리 통보합니다. 한중 수교 발표 9일 전인 8월 15일 시내 한 호텔에서 이 장관은 비공식을 전제로 한중 수교 회담 일정을 알려줍니다. 다음 날 타이완의 언론이 한중 수교 사실을 알립니다. 타이완의 항의는 거셌습니다. 무역 특혜가 정지되고 정계 항공편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타이완은 한국에 먼저 단교 선언을 합니다. 다소 시간이 앞당겨졌을 뿐 한중 수교를 냉정한 현실로 그리고 성급한 수교 협상에 대한 실망과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중 수교 이틀 전인 22일 화교들의 눈물 속에 타이완 국기는 내려집니다. 방공제일전선의 맹우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배신을 할 수 있는가 하고 분노도 느꼈고 중화민국 국기를 향해 격려하는 게 지금 벌써 몇 년인데 그 국기가 앞으로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뭉클했었죠. 92년 8월 24일 드디어 역사적인 한중 수교 회담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수립했습니다. 이상옥 외무부 장관과 전기침 중국 외교부 장은 오늘 오전 북경에서 모두 6개 항으로 된 공동 성명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했습니다. 그날의 역사적인 공동 선언문을 찾아가 봅니다. 6항목, 2장짜리 종이에 불과한 이 선언문. 이것이 있기까지 냉전 붕괴와 우연적인 사건, 그리고 그 우연을 필연으로 만든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강제무량했죠. 저는 못한 것보다도 직후에 그 조대 안에 태극기가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태극기가 이제 펄럭이는 모습을 보고 실감을 했죠. 이것이 인위적으로 지난 한 1세기 동안 단절되었다는 거, 이거는 하나 말하면 비정상적인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수교라고 한다면 이거는 역사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2, 3년은 앞당겼다는 생각은 같아요. 그때가 한참 이제 그 불일치가 나와가지고서 한참 신경을 쓰고 미국을 비롯한 이런 나라들도 굉장히 신경 쓰기 시작할 텐데 한중수교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반갑고
한중 수교 이듬해 노태우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 최초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중국과의 수교로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과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습니다. 실제로 1993년 북핵 1차 위기 때 김영삼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하고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입장을 직접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의 무역 수지는 바로 다음 해인 93년부터 흑자로 돌아섭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이후 전 세계를 강타한 IMF 위기 속에서도 서로 도움을 주며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회복을 보이며 동반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가 1997년에 IMF 사태를 만나지 않았어요? IMF 사태가 그래도 빨리 우리가 극복을 하고 우리가 외환 보유가 늘어나고 할 수 있는 것이 대중국 수출에서 우리가 교역에서 엄청난 흑자를 갖다가 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크게 도움이 줬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短短的这个20年当中，中国和韩国之间的关系，从几乎是一张空白纸，发展到现在，已经是一个色彩斑斓的一幅图画。而这个图画，不管是从它的表现形式、它的尺寸还是厚度，正在不断的去增加。 연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로 해서 국제 무대에서 국제 기구에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중국의 지지를 많이 우리가 확보할 수 있었다. 中韩建交以后形势的发展，两国关系的发展，出乎当时的预料，谁也没有估计到发展这么快，经济、文化，人文交流，现在都是完全出乎当时的预料，谁也没有这么快，这么贸易发展这么快，现在是仅次于给美国、日本是吧？遗憾的就是我老了。决定的本身呢，我觉得就是一个奇迹。中韩建交在短短的20来年。 那么可以说是它完成了这个中美之间、中日之间等其他国家之间，长达40、50年都没有达到的一个速度。 한중 수교 당시 뜨거운 이슈가 됐던 명동의 중국 대사관입니다. 지금은 옛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고 대신 이렇게 큰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두 나라는 그야말로 동반 성장을 해왔습니다. 서로의 관계도 발전해왔지만 그에 못지않게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두 나라의 위상 또한 많이 달라졌습니다. 적절한 시기, 미래를 내다보는 외교적 선택이 얼마나 대한민국에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21년 전 한중 수교는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 우린 또 어떤 승부수를 던져야 할까요?